안녕하십니까. 호기심이 많은 역사학자 최진열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조조와 원소가 싸운 관도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도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조조와 원소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관도의 전투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원소는 하북 지역에 패권을 두고 공손창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소가 밀리는 듯 했으나 결국은 원소가 공손찬을 제압을 하게 되고 황하 이북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조조는 황하 이남에 있었던 원술, 여포, 유비 등을 제압을 하고 황하 이남 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하를 사이에 두고 황하 이북을 차지했던 원소와 황하 이남 지역을 차지했던 조조가 격돌한 전투, 이 관도의 전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투 외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병력수라든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경제력 모든 면에서 앞선 사람은 원소였습니다. 원소의 가문 자체가 후한에서 대표적인 정치 명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소의 호의적인 것도 원소가 유리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몇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관도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장안에 있었던 후한의 헌제가 장안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태어났던 낙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중간에 하동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에 헌제가 원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소가 있는 그 기주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황제가 자기한테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황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다른 제후들을 다른 군웅들을 제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협천자 이 영제후라고 합니다. 즉 황제를 끼고 여러 제후들 군웅들한테 명령을 내린다. 황제의 명령으로서 여러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헌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조는 헌제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헌제를 모시고 있는 신하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오히려 부족한 점을 메우게 되고 우위에 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원소의 또 다른 강점 중에 한 가지가 최소한 조조의 군사들보다 수적으로 우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풍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원소의 군대를 몇 개로 나눠서 다른 빈틈을 노리거나 계속 이제 반복해서 조조의 병경을 침입해서 적의 군대를 지치게 한 다음에 그때 총 공격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전략을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 원소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관도의 전투에 참전했던 원소의 군대는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예 보병이 10만 명이고 기병이 1만 명, 그래서 11만 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조조의 병력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력상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원소의 군대가 유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조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관도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백마진이라고 하는 나루터와 연진이라고 하는 나루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원소의 군대는 백마진을 통해서 황하를 건너게 되는데 도광작전을 펴면서 조조의 군대를 백마진 근처로 유인한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연진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의 군대를 동항하는 이런 양동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조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원래 유비의 부하였다가 이때 조조한테 항복한 관우였었고 그다음에 원소군의 대표적인 장수가 안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관우가 적진으로 달려들어서 적의 장수였던 알량을 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의 군사들은 맹렬하게 돌진하는 관우를 지켜보고만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에 관우가 원소의 장군이었던 알량을 죽임으로써 조조가 승리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사실 조조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조조 측의 기록일 뿐이고 이 조조의 군대가 다시 이제 후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싸우고 이제 적장을 죽인 거는 맞지만 실제로 이제 승리했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진에서도 두 번째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연진에서 싸웠던 원소군의 장수는 문추와 유비였습니다. 조조 군대가 식량과 무기 등 치중을 버려둔 상태에서 원소의 군대를 유인했죠. 그래서 원소의 군대가 이런 치중을 거두는 사이 틈을 이용해서 기습해서 원소의 군대를 격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문추라고 하는 원소군의 명장이 전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서도 조조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합니다만 조조의 군대는 남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마의 전투와 연진의 전투에서 조조 측의 기록에서는 두 전투 모두 조조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승리를 했는데 왜 이길 때마다 뒤로 계속 후퇴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원소의 군대가 계속 승리했고 그래서 승리한 틈을 타서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고 그리고 이제 조조의 군대는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원소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량과 문추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조가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크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소설에서는 이 알량과 문추라고 하는 두 명의 원소의 맹장을 죽인 사람이 관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사와 비교를 해보면 백마의 전투에서 알량을 죽인 사람은 분명하게 관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백마의 전투에서 문추를 죽인 주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설 삼국지를 썼던 나간중을 비롯한 여러 작자들은 전황상 관우가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게 오히려 소설의 내용이 좀 더 살고 관우의 용맹이 좀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문추를 죽인 장수도 관우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의 역사책에서는 남쪽으로 후퇴했던 조조의 군사와 패했다고 하지만 남쪽으로 진격을 했던 원소의 군사가 서로 관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한 2달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원소의 군사들이 이 조조의 진영을 격파하기 위해서 막루라고 하는 공성용 기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벽과 비슷한 이런 장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원소의 군대와 싸우는 이런 전략을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군사들은 토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막루를 동원해서 그 위에서 화살과 쇠뇌를 쏘므로 해서 조조의 군사들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으로 공격을 하면은 방패로 막는 법. 조조의 방어술도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조는 병력거라고 불리는 즉 이제 투석기라고 하는데 돌을 상대방 막루로 공격을 해서 아마도 나무로 만든 막루를 파괴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막루 위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을 효과적으로 분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원소군이 취했던 또 다른 공격 방법이 땅굴 파기입니다. 이 방법은 원소의 군사들이 공손찬이 최후로 거점으로 삼았던 역경을 수비하고 있을 때 성 안으로 땅굴을 파서 군사들을 그 안으로 침투시켜서 쉽게 성을 장악했던 그런 전법을 다시 이용한 것이었는데 원소의 그 공격 방법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이 관도의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던 거는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양쪽 모두 군량이 부족했었습니다. 조조의 본진에 있었던 조조의 군사들이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 사이에 조조의 선봉부대는 순우경이 이끄는 치중부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원소의 그 군량을 전부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소는 수송 중이었던 군량을 모두 잃고 조조의 본진을 공격을 했으나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소는 패하게 되고 이제 그 원소는 이제 그 자기 아들과 함께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죠. 원소처럼 후퇴하지 못했던 원소의 군사 최소 7만에서 8만 정도가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조가 이 원소의 군사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항복한 군사들이 축낼 수 있는 식량을 축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관도의 전투는 명목상으로 보면은 원소가 후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소의 군대가 붕괴하게 되면서 외형상 조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조조가 이제 원소의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전쟁을 그만둔 것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관도의 전투에서 조조의 군사가 이겼건 원소의 군사가 이겼건 간에 서로 상대방의 영토 안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지형을 바탕으로 보면은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평지 같은 그런 지역이고 물론 이제 일부 뭐 구릉 지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중국의 가장 넓은 그 화북지방의 대평원 지역에 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전투였었고 이 전투의 승패에 상관없이 양쪽에서 이제 전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이제 결론은 허무하게 끝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관도에서 패한 이후에 원소는 더 이상 조조를 공격할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관도에서 원소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문이 이 원소의 그 본토였던 기주 지역에 퍼지게 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이 반란을 토벌하는데 급급해서 더 이상 조조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들을 겨우 진압한 지 얼마 안 돼서 원소가 죽게 됩니다. 원소가 죽은 다음에 원소의 아들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원소의 뒤를 잇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소의 후처였던 유씨가 셋째 아들이었던 원상을 총애했고 그래서 이 후처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원소도 죽기 전부터 셋째 아들이었던 원상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기주에 남아서 그 아버지의 군사들과 부하들을 물려받게 되죠. 근데 이때 원담은 원소의 본거지였던 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청주 지역을 통치하는 청주자사에 임명이 돼서 밖에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선수를 뺏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조조가 원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북 지역을 공격했을 때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조조의 군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조조의 모사들이 조언을 하게 됐죠. 저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유표를 공격하는 척 군대를 남쪽으로 진군시키십시오. 조조는 이 간언을 받아들여서 유표를 공격한다라고 하고 군대를 남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조의 군대가 물러나게 되자 원담과 원상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둘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서 조조는 다시 군대를 북쪽으로 진격하게 되면서 원담과 원상의 군대를 격파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도의 전투는 비록 조조가 승리를 했으나 원소가 차지했던 하북 지역을 점령하지는 못했고 어떻게 보면 승리했지만 무승부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원소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서 손쉽게 원소가 지배했던 하북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조조가 화북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국호를 미리
위라고 점 찍고 스스로 물론 이제 헌재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왕이 됐죠. 그 다음에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헌재로부터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서 황제가 되는데 여전히 국호를 바로 이 위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당시에 황하 이북 지역을 지배했던 원소와 그 다음에 황하 이남의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했던 조조가 화북 지역 또는 중국 전체의 통일을 두고 벌인 대표적인 관도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조조가 결국은 화북 지역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